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모델 3가 리프레시 된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제 홈페이지에도 주행거리가 바뀌었으며 이제 실내가 바뀐 여러가지, 그때 전까지는 제가 이제 유출된 자료라든지 루머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또한 요것뿐만 아니라 모델 Y의 주행거리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늘리는 테슬라가 어떻게 주행거리를 늘렸으면,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 차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오너들의 주행거리도 늘었거든요. 저는 아직 이제 업데이트를 받질 못했는데 업데이트를 받으면 아마 주행거리가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늘었고 차후 어떻게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가 발전될 것인지, GM이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는데 왠지 이거 테슬라도 이제 조만간, 왜냐면 이 방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것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한번 쭉 다뤄볼까 합니다. 공식적으로 모델 3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외관도 조금 달라졌죠. 그때도 제가 전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손잡이도 좀 바뀌고 살짝 달라졌지만 뭐 기존 모양을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계속 이제 테슬라의 이런 리프레시 혹은 페이스리프트, 내연기관이면 페이스리프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구독자님께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테슬라는 외관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꿀 기업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차를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금형도 바뀌고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수준으로 바꾸지, 그리고 그 디자인이 자동차 성능에 영향이 있으면 디자인을 바꾸지, 테슬라는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뭐 기존 오너들한테는 한편으로 좋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롱레인지를 갖고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행거리를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 모델도 이제는 300마일을 넘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도 263마일이 됐습니다. 아직 이게 공식 EPA 기록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주행거리를 가졌던 스탠다드 플러스도 꽤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휠도 좀 바뀌었습니다. 모델 Y 21인치 휠에서 온 멋진 터빈 모양의 휠도 모델 3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3.1초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괴물 세단인 것을 괴물 스포츠 세단으로 점점 진화하는, 과연 이 가격대에 이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내연기관 차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실내에서 주목해 볼 점은 여기 콘솔 박스가 좀 바뀌었고요. 이제 밀고 닫는 형식으로 보이죠. 피아노 글래시한, 그리고 이거를 계속 닫을 때 세게 닫으면 여기 좀 살살 닫으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거기에 대한 에러가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여닫는 방식으로 바꿔서 에러가 아마 적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이 약간 메탈릭하게 더 잘 가다듬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 이제 히릿 스티어링 휠이 됩니다.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옵션도 더 들어갔고요. 확실히 더 구성이 알차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Y의 이 주행거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잠깐 이 노르웨이의 판매량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모델 3 판매량인데요. 전전 영상이죠. 거기서 이 노르웨이의 판매량,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이제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주력 모델인 모델 3의 판매량 감소가 많이 내려갔다 이제 최근에 좀 반등하는데요. 이 노르웨이는 진짜 신기한 자동차 시장인 게, 내연기관이 정말 극도로, 아마 미래의 우리 모습이 그럴 것 같은데, 내연기관이 다 합쳐도 이제 10%를 조금 넘는, 하이브리드까지 하면은 한 요 정도는 되겠네요. 보시면 전체 판매량에 전기차, 그러니까 9월 등록 대수죠. 전기차가 절반을 넘고 60%를 넘죠, 심지어.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하면 80%가 넘는 정말 전기차 천국의 시장입니다. 확실히 정부의 그런 드라이브가 강력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거기서 테슬라 모델 3는 지금까지 이제 2020년 판매량을 보면 1위는 아니고 여기에 있죠. 근데 이 시장이 제가 좀 신기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아우디 이트론이 1등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코나 EV가 3등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으니까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테슬라가 노르웨이에 좀 물량을 줄였을 수도 있죠.
워낙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모델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걸 테슬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말씀도 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죠. 실제로 노르웨이 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노르웨이 시장을 그냥 휩쓸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살 사람은 다 사고, 이제 난 좀 더 마감이 좋은 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 차들도 조금씩 경쟁력이 올라오니까 거기가 더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마음이 이탈했는지 그것은 아직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기한 이유는 이게 싼 차가 아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도 비쌌을 텐데 이게 1등을 한다라는 게 뭐 여기서도 SUV 강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저 싸지도 않은 아우디 이트론이 노르웨이에서 저렇게 많이 판다는 게 정말 의외였고, 여기 르노 조이는 유럽에서 그래도 현재 제일 인기가 많은 마실용 차인데 반대로 노르웨이에서는 역시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이 추운 동네에서는 승부하기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확연히 느껴지고요. 거의 바닥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랭킹이 이게 뒤바뀌어 있거든요. 아우디 이트론이 이쯤 내려가 있고 르노 조이가 유럽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좀 재밌어서 참 노르웨이 시장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이 모델 3 가격을 드랍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한 6개월 전보다도 여전히 이미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올렸냐면 노르웨이 환율 때문에 여기서는 차량 가격을 인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격탄을 매겨서 노르웨이에서 판매량이 감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찾아봤고요. 그와 반면에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인기가 확고합니다. 특히 모델 3의 판매량이 다른 차들을 압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도 뭐 테슬라가 계속 꾸준히 1등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르노, 현대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요런 게 보통의 평이한 모습인데 참 노르웨이가 참 신기하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나라들은 지금 판매량을 보십시오. 그냥 수천 대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 달 판매량이 1000대도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나라를 너무 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트렌드가 좀 신기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델 Y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롱레인지도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당연히 물리적으로 셀의 이제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파나소닉이 이미 9월 달부터 라인을 전부 바꾸고 있고, 거기에 보면 배터리 셀이 약 한 10% 증가가 됐고, 매년 한 뭐 5% 이렇게 해서 5년 안에 20%의 증가를 이루겠다고 이미 선언한 적이 있고, 실제로 파나소닉 측에서 컨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새로 나올 차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오너들은 아무래도 이런 혜택을 받기는 어렵죠. 배터리가 아예 다른 거니까. 좀 개선된 배터리니까요. 그치만 이 배터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휴대폰 충전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고속 충전으로 빨리 가다가 나중에는 이 속력이 준다든지 그 배터리 내부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디그레디에이션, 그 열화라는 정도가 다르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터리 상태의 볼티지라든지 온도, 어떻게 충전이 되고 지금 헬스가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떻냐는 거죠. 파워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배터리라는 특성이 참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관리하면 배터리가 터지기도 하죠. 뭐 쿨링 시스템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냐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쌓여진 데이터로 관리 능력을 올리면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올렸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물리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돈이 많이 들고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당 부분 계속 주행거리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그 덕에 기존 오너들도 지금까지 업데이트 받은 걸로 인해서 수십 마일을 더 증가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롱레인지 353마일 정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터리의 좀 개선 플러스 힙펌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서 예상하는 거는 전에도 이런 업데이트를 단행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파워트레인의 효율성, 소프트웨어로 모터의 제어를 더 늘리고 HVAC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히팅 시스템들을 힙펌프와 연관되어 있겠죠.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생각 외로 전기차 내부에 이런 전력망이든 여러 가지 그런 파워를 쓰는 라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만 관리를 해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더 쥐어짤 게 있다라는 게 저는 신기했습니다. 특히 모델 Y의 주행거리를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맨날 야금야금 지금 막 9마일, 10마일 이렇게 한 방에 3, 40마일 가는 건 물리적인 뭐 조합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매번 업데이트마다 적게는 한 2%?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올려가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또 다른 이제 강점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말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뭐 자체 개발하는 회사도 있지만 인피니온이라든지 사다 쓰는 회사도 여전히 많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당연히 테슬라가 여기서 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관리를 통해서 얻은 그런 능력은 지금 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ESS, 에너지 사업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차에서 느껴지는 테슬라의 업데이트를 봤을 때 진짜 업계 최고라고 지금 느껴지게 되고요. 이 GM이 최근에 와이어리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가 차량 내부의 전선이나 고압 전선이죠. 그래서 뭐 400V 시스템을 쓰느니 800V 시스템을 쓰느니 더 높이 막 1000V를 넘게 쓰는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900V 시스템을 쓰느니 왜냐하면 볼티지를 올리면은 동일 저항 확실히 효율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 시스템을 쓰는 건데 아예 이걸 무선으로 컨트롤해서 이 사이에 연결된 선을 없애자는 겁니다. 아예. 그럼 이제 저항이 없고 시그널로 이 각각 배터리 팩들을 컨트롤하니까 당연히 무게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배터리 팩의 능력은 거의 극강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예 와이어링을 없애는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고압 전선이나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단순화되고요. 이런 것을 GM이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기술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테슬라는 계속 뭘 덜어내고 있지 계속 이렇게 넣는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더 단순화하고 물론 필요하면 넣겠지만 수직 계열화하고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들은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그리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충분히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지금 현재의 배터리 셀 기술만으로도 굳이 셀2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좀 더 주행거리가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플러스 이런 기술들이 결국 상용화가 되면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쓰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최대 수혜를 받는 배터리 셀은 LFP겠죠. 왜냐면 에너지 덴시티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서 팩에서 이것을 팩의 무게를 덜어내고 팩의 이제 부피를 덜어내서 셀을 더 채워 넣어서 LFP가 좀 더 안정성이 좋거든요. NMC나 NCA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다 이런 기술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LFP가 좀 더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